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 시청자 투고 괴담을 읽어주는 신개념 스토리텔링 챌린지 프로그램이죠. 심야 괴담회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해 1월 파일럿으로 시작한 심야 괴담회는 호러 마니아층의 호응을 받으며 2개월 뒤 정규 방송으로 돌아왔죠. 매주 목요일 밤을 다채로운 공포 콘텐츠로 뜨겁게 달구며 5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심야 괴담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연금량은 총 75,670건. 여기서 심야 괴담회의 긍부정 감성을 살펴보면요. 신개념, 기대, 차원이 다르다 등 심야 괴담회만의 차별화된 포맷과 관련한 긍정 감성어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다, 공포, 참사, 막장 등 아쉬움의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네, 긍부정 감성어를 통해 심야 괴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감성어들을 바탕으로 심야 괴담에 대한 감상평을 해주신다면요? 긍정 감성어에서 신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사실은 이게 포맷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어떤 괴담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보자들의 실제 경험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점도 있지만 당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한 지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28회에 등장한 볼펜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당한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6회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그런 괴담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국의 노동환경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어떤 단순히 이제 무서운 초현실적인 괴담들과 이 방송에서 다루는 괴담들의 좀 성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감성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쇼는 어떤 사실을 파악해 가면서 그 사실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끌어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심야 괴담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오컬트를 긍정한다는 태도가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실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이야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재현도 그냥 간략하게 약간 뭐 참고 화면 정도로 삽입이 됐었는데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재현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일러스트 또한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무서워졌어요. 공포 요소가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화라는 그런 감성어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긍정 감성어인 재밌다에 좀 초점을 맞춰봤는데 사실 인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인간에게 괴담이라고 하는 건 저는 재미의 요소를 극대화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 부정 감성어에 포함되어 있는 뭐 공포, 무섭다의 경우에는 그 공포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담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대의 역사적 또 세대적 또 젠더적 갈등이 응축되어 있는 서사고 현대의 문화사적인 의미, 교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야 괴담에는 이처럼 인간이 가진 재미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 그리고 공포를 문화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하는 희귀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좀 의미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야 괴담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심야 괴담의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괴담, 목요일, 대회, 파괴자, 김구라, 황재성, 퀘스트, 허안나 이런 키워드들이 인기 상위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대회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개최 전부터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2022 신년 특집 아이돌 괴담 대회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마마무 솔라, 여심저격의 아이콘 김재환 등 가요계를 이끌어가는 대세 아이돌들이 출연해 살벌한 촛불 경쟁을 펼치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심야 괴담의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3위는 밤마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방영된 42회가 언급량 3,557건을 기록했고요.
14회 막장 드라마 특집이 언급량 4,071건으로 2위를,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회차는 역시나 아이돌 괴담 대회가 열린 40회로 언급량 6,130건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들은 심야괴담회에서 소개된 괴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돌 괴담대 우승자 이 마마무 솔라가 소개했던 40회 속초에서 생긴 일,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시점에서 이제 귀신에 홀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처음에 이제 남자친구의 시점으로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옆에 201호 언니가 집에 가야 된다는데 네가 좀 데려다 주라. 찾았어요. 이제 산 속에서 내려주고 나서 굉장히 무서운 장면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차를 가지고 이제 돌아왔더니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은지야, 너 지금 어디야?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남자친구가 뭐에 홀린 것처럼 본인을 거기다 놓고 이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전개가 굉장히 무서웠고, 근데 이제 보통 경험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폐가에 들어가 살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속초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가까운 곳이고 예전에 이렇게 좀 노후된 숙박시설에서 다 잡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심야괴담에 등장하는 어떤 괴담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 두 개를 한 특집에서 이렇게 보여준 회차가 있어서 그 회차를 좀 언급을 하면 35회 위기의 남자 특집이었거든요. 보통 괴담의 주인공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그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귀신이 여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폐가의 항아리 편에 등장한 귀신이 그런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귀인데요. 그 집에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한 여성이고 자그마치 17년이 지난 다음에야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점들이 어떤 전형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비극을 담은 괴담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 이제 보광동 빌라에 등장한 귀신은 이런 여귀의 형태랑 전혀 다른 속성이에요. 흉악범 스타일의 남자 귀신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있는 곳을 힐끔 쳐다봤는데 내가 보이는 거다. 김복준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초반에 이제 그 사연을 들었을 때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목부위를 공격하는 이 전형적인 그 침입 어떤 강도 형태. 괴담의 주인공이 여귀일 때와 남귀일 때와 대조적인 그런 속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왜 유독 어떤 괴담의 주인공이 여귀가 많이 등장을 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여귀와 남귀의 대조적인 차이로 잘 보여준 그 회차인 것 같아서 두 사연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41회에 찰목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야기의 주인이 물리학 박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무엇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직접 겪은 사람이 나도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약간 괴담 출처의 신빙성을 확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산속의 저수지에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그런 고전적인 공포를 잘 다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공포를 자아내는 두 가지 요소가 또 내비게이션과 휴대전화라고 하는 매일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산속의 저수지를 이끌어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차 바로 앞에 새까만 물이 찰랑거립니다. 빠져나와서 휴대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우리를 굉장히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굉장히 일품인 괴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계층이었던 사람이 그 한 때문에 귀신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살목지 이야기는 사실은 그러한 얘기가 없어요. 특정 계층이나 인물을 악마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떤 괴담으로서 장점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괴자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그 냉철하게 괴담을 분석하는 괴심 파괴 브라더스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심야 괴담에서는 괴심 방어자에 맞서는 괴심 파괴자가 존재를 하죠. 이 괴심 파괴 브라더스로 불리는 곽재식 작가와 김구라 씨의 냉담한 태도가 자칫 미신 조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괴담 토론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구라 씨는 기존 진행자들과는 달리 괴담에 대한 평론가적인 면모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구라 씨에 대한 관심은 인물 검색어 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 유일하게 상위권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심야 괴담회 진행자 김구라 씨 관련 긍부정 감성어를 살펴보면요. 호평받다, 사로잡다 등 그 진행 능력에 대한 긍정 감성어와 함께 믿지 않다, 경악하다 등 괴담을 대하는 김구라 씨의 반응이 부정 감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심야 괴담회에서 김구라 씨와 다른 출연자들과의 케미스트리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특집에 이제 아들인 그리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초자연적인 존재를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담에 막 몰입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여러 입장의 진행자들과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황재성 씨와의 어떤 관계성을 보면은 우리 심하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면 이분 때문입니까? 가득 차 있었어. 귀신이 많나 보네. 뭐 대기실이야 뭐야. 남자가 그 귀신 보고 여자친구 앞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제 방송인으로서의 원천입니다. 톰과 제리 같은 굉장히 재미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다른 진행자인 김숙 씨나 허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약간 오컬트를 신봉하는 입장에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곽재식 박사는 괴신 파괴의 논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곽재식 박사는 약간 지지하고 이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괴담과 미신에 휩쓸리기 쉬운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약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크쇼에서 주로 이렇게 몰입의 화법, 공감의 화법을 구사를 하는 사람인데 김구라 씨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대조적인 어떤 MC로서의 태도가 두 사람의 대립구도를 좀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35회가 제목이 위기의 남자 특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숙 씨는 처음부터 이제 약간 김구라 씨를 겨냥을 하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김구라 씨의 위기는 저는 그렇게 이제 특정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김구라 씨를 좀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구라 씨의 이 평론가적 역할 매우 기대했고 제작 발표회 당시에도 김구라 씨가 괴담을 믿진 않지만 여러 주제가 담겨 있는 이야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평을 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김구라 씨의 역할이 이제 한 줄 평 정도 이야기하는 그런 양상으로 됐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곽재식 작가가 과학의 입장에서 괴담을 분석한다라고 하지만 이야기로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저는 면밀하게 코멘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김구라 씨가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김구라 씨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혹은 좀 대신할 다른 패널을 좀 골고루 모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가져보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불러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민기 씨 표정이 굉장히 떨떠름하네요. 입에서 듣다 마지막에 깨지네요. 자, 다음으로 확인해볼 검색어 퀘스트입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된 단어예요? 네. 메소드급 공포 연기로 더 음산하고 오싹하게 괴담을 들려주는 심야 괴담의 스페셜 괴담꾼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야 괴담에는 배우 이세영 씨를 비롯해 괴담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 자우림의 김윤아 씨, 찐 괴담 마니아 윤지성 씨까지 심야 괴담의 고정을 원하는 연예계 괴담 마니아들이 게스트로 등장해 실감나는 스토리텔링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심야 괴담의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 3위는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 씨가 출연한 회차로 조회수 216만 회를 기록했고요. 배우 서희숙 씨가 출연한 최초 완불, 신혼집, 다락방의 검은 형체편이 조회수 271만 회로 2위. 1위는 배우 김민규 씨가 출연한 대수대명, 무당의 경고편이 280만 회로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스토리텔링에 능한 배우들이 출연했을 때 더 큰 몰입을 이끌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 괴담회에 출연한 게스트들 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스페셜 괴담꾼으로 나오는 게스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괴담을 막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괴담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스페셜 괴담꾼이 바로 배우 이세영 씨인 것 같아요. 이세영 씨는 심지어 2번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이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세영 씨가 나와서 히트했던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기수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기수 역할을 했던 만큼 이야기를 말할 때 굉장히 귀신 목소리를 실감나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43회에 가락지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랑 100년가량 맺었잖아. 나랑 영원히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심야 괴담에 딱 맞는 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 입장에서 흥미로웠던 출연자는 김재환 씨인데 MBC에 너무 출연하고 싶었을 뿐. 근데 무서워하잖아. 무섭지만 나는 이게 MBC에 출연해야겠다. 너무 무서워서 괴담을 잘 못 듣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오히려 약간 심야 괴담의 평소 분위기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언제부터 이 이야기 듣고 무서웠냐 했더니 아저씨 정신 차려. 괜찮아요?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렇게 말린 과일을 주었는데 아니 그럼 저기 선혜 씨가 그때 본 그 과일의 정체는 과연 말린 무엇일까? 뭐가? 아니 그러니까 과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엉뚱한 발언으로 심각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데 어떤 일조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심야 괴담에는 괴담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신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공포 심리학자 캐릭터가 나온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박현주 의원님께서 괴담꾼의 종류를 2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류가 존재합니다. 괴담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 그 무속인이자 배우인 정옥은 씨 편. 저는 당연히 이분이 나오신다고 했을 때 채널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정옥은 씨는 이 배우답게 그 스토리텔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근데 분명히 들었어. 난 너무 놀라서 소리까지 빽 질렀어. 시청자들에게 몰입감 있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짜 역할은 저는 그런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속인으로서의 코멘트를 할 때 그때 빛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카를 가지고 아무리 뭐 인형에다가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 그 너무 섬찟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아주 큰 부메랑 애군을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무속인의 입장에서 괴담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 자체가 어쨌든 흥미로웠기 때문에 저는 정옥은 씨 편 인상 깊은 회차로 꼽고 싶습니다. 심야 괴담에는 게스트 외에도 재연과 특수 효과, 어둑시니 등 이야기에 몰입을 더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스토리텔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재현 영상인데 이게 정말 잘 조합됐을 때는 공포감이 극강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싹 고조될 때쯤에 머릿속에서 이 귀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막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그 찰나에 이제 재현 영상이 딱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이야기하고 영상의 그 꿀 배합이 괴담의 몰입감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연출이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어요. 이 심야 괴담의 재현 드라마를 보면은 갑자기 점프컷으로 귀신이 등장을 한다든지 거울에 이제 초자연적인 물체가 잡혔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호러영화에서 봤던 전통적인 그런 문법들도 되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공포와 불안한 심리를 스릴러적인 문법으로서도 굉장히 잘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한밤중에 파일이 또각또각 걸어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든지 옆집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예민한 그런 의식들을 자극하는 그런 스릴러적인 연출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포의 밀도를 높이는 연출들이 이 프로그램의 굉장한 장점이고 이러한 점들을 저는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 그러니까 재현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배경 효과음인데 제가 혼자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이야 제가 안 볼 수 있지만 소리는 계속 들리잖아요.
그 소리의 효과가 저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이른바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소리의 풍경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시청자분들의 뭐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검색해봐도 그 장면하고 그 소리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하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앞으로 이 사운드의 효과를 더 많이 신경 써주신다면 괴담 매니아들이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지만 조금 약간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게 어둑신이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둑신은 이름 그대로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괴담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방청객으로 와 있을 관객인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언택트 방송을 하다 보니까 투표인단의 역할에 불과해서 조금 그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포라는 것도 전염이 되는 감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느꼈을 때 더 그 감정이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둑시니와 패널들이 어떻게든지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야괴담에는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기괴한 공포 스토리에서부터 사회적 문제들을 시사하는 섬뜩한 괴담까지 신개념 공포 토크쇼의 면모로 호러 마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률은 어떤가요? 이 마니아층의 지지와는 별개로 시청률 부분에서는 아쉬운 상황인데요. 가장 높은 시청률은 3.1%를 기록했지만 평균 가구 시청률은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시청률 반등을 꾀하고 있으나 최근 실제 벌어진 사건, 사고 등을 다루면서 프로그램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초창기에 이제 등장했었던 패널이 역사 스토리텔러였던 심용환 씨였고 최근에는 이제 이 패널이 김복준 그 범죄 전문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미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변화된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실제 범죄 사건 사고를 다루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어떤 괴담의 사회적인 속성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를 우리가 예능으로 소비하는 거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22회에는 유영철 사건을 이웃집 주민의 시점으로 다뤘었거든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어떤 도시괴담처럼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김복준 교수가 물론 이제 그 말미에 유영철이라는 그 연쇄살인마를 신비화하는 그런 경향성이라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는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그 사회적인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제 범죄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제작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초반에 이 심야괴담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괴담의 기원을 파헤쳐 들어갈 때 그 실제로 어떤 유령의 아픔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의 정서도 굉장히 좀 잘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공포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괴담 자체의 어떤 복합적인 속성을 더 잘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체험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실화인지 아닌지 본인조차 알 수 없다. 이런 어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이 심야괴담만의 특징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미 타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쇼와 전혀 차별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범죄 사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약간 신비화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간과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제작진도 이런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패널로 김복준 교수가 출연을 해서 이 괴담이 범죄 사건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알려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약간 사회적인 메시지를 확장하는 그런 변화의 방향을 꾀하고 있는데 심야 괴담의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꼭 실화가 아니라도 허구의 전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이러면서 다양한 구성적인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방송가의 자취를 감춘 호러 예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심야괴담회.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프로그램에 갖고 있는 우려를 기대로 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포 콘텐츠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